네, 시장을 주도할 섹터와 종목 찾아보는 이원주의 티커서치 시간으로 이어가겠습니다. 지난주에 미국 빅테크 기업들의 실적 발표가 모두 마무리됐는데요. 작년 4분기 실적과 가이던스에 따라서 주가 희비가 엇갈리는 그런 모습이 나타났습니다. 오늘 이 시간에는 실적 발표 이후에 이 빅테크주들에 대한 투자 의견에 어떤 변화가 생겼는지 알아보고 또 빅테크에 대한 점검해보는 시간 가져보겠습니다. 키움증권 리서치센터 글로벌 리서치팀 이원주 선임연구원과 함께합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네, 빅테크주들 쭉 오늘 점검해보는 시간을 준비해 주셨습니다. 빅테크주라 하면 이제 팡주에서 마이너스 넷플릭스, 거기다가 마이크로소프트, 테슬라 정도를 포함한 종목들을 말하는데 일단 종목별로 자세한 투자 의견 여쭤보기 전에요. 투자 선호도 순위부터 한번 볼게요. 1위부터 어떤 종목에 대한 투자 선호도가 가장 높습니까? 네, 일단 투자 선호도 그룹을 좀 4가지로 나눠봤고요. 일단은 1티어에 있는 그룹은 이제 알파벳입니다. 네. 네, 알파벳 작년부터 가장 좋아하고 있고 투자 의견 변동 없이 가장 선호하고 있습니다. 그다음에 이제 티어 2에 들어가는 종목은 좀 의아해질 수 있겠지만 메타플랫폼스랑 애플을 포함하고 있습니다. 두 가지 기업 좋아하고 있고 투자 의견이 좀 변동된 부분은 메타플랫폼스가 원래 티어 1이라고 생각을 하고 있었는데 네. 아무래도 광고 시장에서의 점유율 하락이 제 예상보다 좀 가팔라서 일단 티어 2로 내렸고요. 그리고 이제 애플 같은 경우는 오히려 상향했습니다. 이번 분기 때 반도체 부족 문제 이슈를 너무 잘 해결한 게 확인됐기 때문에 이제 차별화된 성장이 좀 가능한 상황이라서 티어 2로 상향했다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티어 3도 좀 의아해질 수 있을 것 같은데 마이크로소프트 실적 잘 나왔거든요. 근데 티어 3로 이제 약간 내렸다고 보시면 될 것 같은데요. 아무래도 매출액은 빠르게 성장하는데 그 비용도 같이 많이 증가하면서 좀 순이익이 빠르게 성장하지 않아서 금리 인상 기간에 저 높은 밸류에이션을 정당화하기가 좀 어렵다라는 포인트로 티어 3로 뒀고요. 그리고 아마존닷컴과 테슬라는 원래도 좀 아마존닷컴 같은 경우는 원래 가장 안 좋아했고요. 왜냐면은 이 미국의 인플레이션이나 어떤 노동력 부족 문제 같은 것들이 굉장히 구조적으로 여겨지는데 네. 아마존이 가장 이 상황에서 피해를 많이 보는 기업입니다. 그래서 이제 높은 밸류에이션 때문에 조금 안 좋게 보고 있었고 테슬라 같은 경우는 좀 하향했다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네. 왜냐면은 신차 출시 같은 것들이 좀 늦어지게 되면 테슬라의 좀 높은 성장성을 시장에서 우려할 수도 있고 실제 컨퍼런스 콜에서도 이런 질문들이 많이 나오는 상황이기 때문에 좀 내렸다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그 오해하시면 안 되는 게 저희가 그 이런 빅테크 종목들의 주가 하락을 전망하는 건 전혀 아니고요. 네. S&P 500 대비해서 좀 얼마나 아웃퍼폼할 수 있을지에 대한 우선순위라고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고 모든 종목들 다 주가는 완만히 상승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그러면은 티어 4에 포함되는 아마존과 테슬라도 지금 뭐 신규 매수를 해도 괜찮기는 하다 이런 말씀이신 건가요? 네, 근데 더 좋은 종목들이 있다라는 말씀을 드리는 거고요. 티어 네. 4에 있는 그룹들도 주가는 완만히 올라갈 것으로 저는 예상을 합니다. 네, 알겠습니다. 자, 그러면 탑 티어로 일단은 오늘 알파벳을 꼽아주셨고요. 아마존과 테슬라가 상대적으로 선호도가 낮습니다. 이렇게 순위를 꼽아주신 기준이 뭘까요? 알파벳에 두드러지는 매력이 있을까요? 일단 그 많은 분들이 보통 탑다운으로 주식을 보세요. 그러니까 네. 산업이 성장하고 여기서 뭐 점유율이 높으면 굉장히 좀 매력적이게 많이들 느끼시는 게 좀 일반적인 투자자들이 많이 느끼는 건데, 근데 이제 일단 중요한 건 사실 매출 성장보다도 이 주주에게 기속되는 잉여현금 흐름의 어떤 그 지표가 중요합니다. 그러니까 아무리 매출이 빠르게 늘어나도 비용이 빠르게 증가하는 기업에 높은 밸류를 주지 않겠다라는 거고요. 그래서 일단은 프리캐시 플로우가 안정적으로 높게 성장할 수 있는 기업이 첫 번째 기준이고요. 두 번째 기준은 밸류에이션입니다. 아무래도 금리가 인상하는 기간에는 이 금리 인상이 낮은 밸류에이션을 야기할 수 있기 때문에 이미 낮아져 있는 밸류에이션이 아니라면 굉장히 주가 하락에 좀 영향을 끼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금리가 올라갈 거라는 거 보고 있는 건데 이 물가랑 금리 상승이 굉장히 구조적이라고 보고 있기 때문에 전반적으로 주가라는 거는 실적과 밸류에이션 양축으로 가는 건데 이 밸류에이션은 조금 이 하락할 가능성이 높은 상황이고요. 네. 그럼 이거 하락하는 거를 가파른 실적 성장으로 막아줘야 주가가 빠르게 올라갈 수 있거든요. 이 두 가지 기준으로 이제 종목 선호도를 정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크게 두 가지 기준 꼽아주셨습니다. 첫 번째가 표면적인 매출 성장보다는 잉여 현금 흐름이 얼마나 늘어났느냐 이 부분을 봐야 되고, 그리고 두 번째로 낮은 밸류에이션이 해소될 만한 요인이 있는지를 꼽아주셨습니다. 그렇다면은 한 종목씩에 대해서 자세한 투자 의견을 또 여쭤보도록 할 텐데 1위로 꼽아주신 알파벳이 이런 조건들에 가장 잘 부합을 하는가 보네요. 네, 맞습니다. 알파벳 같은 경우는 일단 2022년에 당장 실적 성장이 굉장히 가파를 것으로 좀 전망이 됩니다.
그 이유는 디지털 광고 시장의 성장세가 굉장히 가파른데 이 안에서 점유율도 추가로 확대되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올해 이제 소위 이제 잉여현금이 굉장히 많이 늘어날 거다라는 이제 뷰인 거고요. 밸류에이션을 좀 살펴보더라도 알파벳 같은 경우는 PER이 한 22년 기준으로 한 20배 초반 정도가 됩니다. 네. 근데 보통 이제 30배 이상이 빅테크들이 받고 있는 PER이기 때문에 알파벳이 좀 현저히 낮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고요. 이 디지털 광고 시장에 대해 조금 자세히 말씀드리면 이 4분기 때 알파벳과 페이스북이 디지털 광고 시장에 대해서 얘기하는 것들이 완전히 다릅니다. 알파벳 같은 경우는 우리의 광고주들이 굉장히 빠른 광고주 지출 증가세를 보이고 있다라는 언급을 하는데요. 오히려 메타 플랫폼 같은 경우는 인플레이션이나 어떤 노동력 부족 문제에 따른 인건비 상승 때문에 광고주들이 비용의 부담을 느껴서 광고 지출을 좀 적게 하고 있다는 얘기를 합니다. 근데 이게 완전히 다른 얘기를 하는 이유는 근본적으로 알파벳의 점유율이 높아지고 있고 페이스북의 점유율이 낮아지고 있다는 얘기고요. 이 근간을 만들어내는 거는 뭐냐면 네. 그 애플의 프라이버시 보호 정책입니다. 그러니까 보통 많은 디지털 광고 업체들이 이 자기들 플랫폼 안에서 발생하는 데이터만으로 타겟팅 광고를 제공하는 게 아니라 보통 이제 제가 이제 페이스북을 쓰면 그 이용자가 다른 어플리케이션에서 예를 들면 뭐 인터넷이나 뭐 다른 앱에서 쓰는 데이터까지도 페이스북이 추적을 해서 이제 그 타겟팅 광고 제품을 제공을 하는데요. 이렇게 되면 프라이버시 보호 문제가 생기는 거죠. 네. 이거에 대해서 딴지를 걸기 시작한 게 애플의 프라이버시 보호 정책이었고 이런 것들 때문에 그 서드 파티 데이터를 추적하지 못하게 하는 방향으로 이제 시장이 가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런 흐름에서는 사실 메타같이 그 페이스북이나 뭐 인스타그램 다 이런 서드파티 데이터들을 많이 이용했었기 때문에 광고주들 입장에서 타겟팅 광고 효율이 조금 악화되게 된 겁니다. 그래서 이제 이런 부분들을 상대적으로 강점을 가지고 있는 게 구글인데요. 구글 같은 경우는 서드파티 데이터를 사용하지 않더라도 굉장히 효율 높은 타겟팅 광고 제품을 제공할 수 있습니다. 네. 예를 들어 저희가 구글 검색에 화장품을 검색했다라는 의미는 화장품에 관심이 있는 거거든요. 그럼 그 데이터만으로도 화장품 광고주들이 좋아할 만한 광고 제품을 제공할 수가 있는 거죠. 그래서 전반적으로 알파벳이 굉장히 빠르게 성장하는 기관이기 때문에 가장 좋아하고 있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네, 알파벳의 여러 부분들 긍정적으로 평가해 주셨습니다. 이번 어닝 시즌에서 알파벳과 또 굉장히 다른 행보를 보였던 종목이 이제 세컨드 티어로 꼽아주신 메타 플랫폼스가 되겠습니다. 사실 유럽 시장 철수, 뭐 주요 임원 사퇴, 그리고 실적에 대한 우려도 어쨌든 있기는 한 거잖아요. 여러 가지 악재들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세컨드 티어로 꼽아주신 이유가 있을까요? 네, 일단은 저도 투자 의견을 하향을 한 건 맞아요. 네. 그러니까 원래 거의 알파벳과 유사한 수준으로, 알파벳을 제일 좋아하긴 했지만 유사한 수준으로 좋아했는데 근데 투자 의견을 하향하게 된 건 아까 말씀드린 광고 시장에서의 점유율 하락이 제가 예상한 것보다 더 가팔랐다라는 거고요. 이제 전반적으로 보는 뷰는 이 낮아진 주가가 너무 더 빨랐다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실적에 대한 기대치도 조금 소폭 낮아졌지만 주가는 더 빠르게 하락했기 때문에 우리가 2022년 동안에 그 메타의 성적이 좀 잘 나오게 되면 이런 밸류에이션 하락이 좀 해소될 수 있을 거다라고 보는 거고요. 좀 오늘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그 미국에서 이 주식 거래가 일어나는 비중 중에 네. 이 알고리즘 트레이딩 비중이 90%가 넘습니다. 사람이 그러니까 하는 게 아닌 네, 거죠. 사람이 하는 게 아니라 보통 이제 알고리즘을 짜놓고 그거에 따라 트레이딩하는 비중이 90%가 넘는데 이게 2000년대 초반에 등장했던 르네사스 테크놀로지라는 그 짐 사이먼의 기업이 이 모든 세상에 나타나는 데이터들을 이 딥러닝 학습을 시켜서 주가의 방향을 맞추는 전략으로 이제 이 펀드를 운용을 했고 이게 너무너무 성공하다 보니까 이제 그거를 벤치마킹한 여러 알고리즘 트레이더 기업 헤지 펀드들이 등장하면서 좀 이런 상황이 된 거거든요. 근데 이게 무슨 말씀을 드리고 싶냐면 이 알고리즘 트레이딩의 변수에는 실적과 장기 전망과 밸류에이션들이 주요하게 들어가는 게 아닙니다. 그러니까 한마디로 매도가 촉발되면은 그 주가가 하락했다는 이유만으로도 또 다른 헤지펀드도 매도를 하고 또 다른 헤지펀드도 매도를 하다 보니까 이게 기업의 실적이 잘 안 나온 것보다 너무 네. 과매도가 일어나는 상황이 좀 전반적으로 시장에 있는 거죠. 근데 이제 문제는 주가가 과도하게 하락을 하게 되면 이게 언론들도 그렇고 투자자들도 그렇고 모두 안 좋은 얘기만 하거든요. 그럼 저희도 이게 좀 그러나요? 네, 저희도 그래서 이게 뭔가 이렇게 맞물려서 네. 너무 과도한 폭락이 일어난 거죠. 근데 메타라는 기업을 잠깐 살펴보면 이제 이번 분기 때 뭐 다들 페이스북 이용자 줄었다는 얘기들을 하지만 그건 네. DAU 기준인 겁니다. 그러니까 1일 활성자 기준으로는 줄었어요. 근데 페이스북 같은 경우에 MAU, 그러니까 먼슬리 기준으로는 오히려 늘었고 그리고 가장 중요한 게 그 이용자당 매출액이 되게 중요한데 이용자당 매출액 같은 경우는 전년 대비 거의 14%가 늘었습니다. 한마디로
페이스북이 제공하는 광고 칸의 어떤 공급보다 수요가 훨씬 많습니다. 그래서 전반적으로 프리캐시 플로우가 이번 분기만 거의 100억 달러가 넘는 이익을 기록을 했고, 페이스북은 이 많은 돈으로 계속해서 자사주 매입을 하는 기업입니다. 그래서 주가 하락하는 것들을 결국 본인들이 사서 소각하면서 주가 하락을 방어할 수 있는 기업이기 때문에 저는 이거 이상 추가적인 하락은 좀 제한적일 가능성이 높다라고 생각을 하고, 메타는 지금 주가에서는 좀 매수하자라는 말씀을 드리고 있습니다. 좋습니다. 자, DAU에 대한 실망감이 좀 있긴 있지만 그 밖의 지표들 객관적으로 봤을 때 나쁘지 않다 이렇게 말씀해 주셨고, 메타 급락하는 거 보고 지금 사야 되나 아니면 보유자분들께서는 어떻게 지금 나도 팔아야 되나 고민하시는 분들 굉장히 많았을 텐데 이런 내용들 참고해서 판단 내리시면 될 것 같습니다. 마지막으로 나머지 종목들 쭉 볼게요. 애플, 마소, 아마존, 테슬라까지 정리해 볼게요. 네, 애플 같은 경우는 투자 선호도를 상향을 했어요. 네. 그 주된 이유는 원래 기존에 제가 생각했던 거는 애플은 하드웨어 매출 비중이 너무너무 높다. 그래서 이제 이게 스마트폰 시장도 좀 침투율이 이미 많이 높아져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이 실적 그로스가 뭐 다른 업체들 대비해서 많이 나오지는 않는데 멀티플이 너무 비싸다. 그래서 우리가 좀 이거를 너무 좋게 볼 건 아니다 정도로 생각을 했는데, 차별화를 만든 포인트는 반도체 부족 현상입니다. 애플이 이 단일 반도체 품종을 가장 많이 구매하는 기업이고, 그리고 애플은 제품 가격에 다 인상을 할 수 있다 보니까 반도체를 되게 높은 가격에 사주는 기업이거든요. 이러다 네. 보니까 모든 반도체 부족 현상이 있는데 애플한테는 잘 팔아주는 그런 트렌드가 이번 분기 실적 때 확인되면서 좀 애플의 차별화된 실적이 좀 가능한 상황이다 보니 투자 의견을 좀 상향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두 번째로 이제 마이크로소프트 같은 경우는 이번 분기 때 모든 사업부 실적이 매출이 전년 대비 20% 이상 늘어날 정도로 잘 늘었어요. 그런데 네. 제가 좀 실망을 했던 포인트는 비용이 같이 따라 증가했습니다. 그게 이제 아무래도 클라우드 사업자들 같은 경우는 이 클라우드 컴퓨팅 양이 늘어날수록 데이터 센터 투자도 많이 해야 되고 관련된 인력 채용도 많이 해야 되거든요. 네. 그래서 이 비즈니스 구조가 이게 가파른 성장을, 그러니까 이 매출액의 가파른 성장을 만들고 있지만 이 잉여연금 흐름의 가파른 성장을 못 만들고 있어서, 근데 마이크로소프트가 일반 빅테크 기업들 중에서는 멀티플이 30배 이상으로 좀 비싼 기업이거든요. 그래서 이제 마이크로소프트 같은 게 투자액을 조금 하향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네. 아마존은 말씀드렸던 대로 이 미국의 구조적인 어떤 인플레이션이나 노동력 부족 문제에서 가장 좀 악영향을 받고 있는 기업이기 때문에 원래도 제일 안 좋아하는 기업이고요. 테슬라 같은 경우는 펀더멘탈에는 아무 문제 없습니다. 이번 분기 때 놀라운 실적을 발표했고요. 하지만 그 이번에 신차 사이버 트럭 관련해서 내용들이 조금 저는 기대치를 좀 하향했는데, 반도체 부족 때문에 못 만든다는 얘기를 했으면 차라리 나았을 것 같아요. 그런데 무슨 얘기를 했냐면 이 사이버 트럭에 적용되는 신기술들이 상업화하기가 너무 어렵다는 얘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너무 이제 고난이도의 기술들을 고객과 약속해서 사전 조형을 받았고, 이것들을 좀 정말 대량 생산하고 상업화하기가 너무 어렵다 보니까 신차 출시가 조금 늦어질 것 같다는 얘기를 했는데, 이게 매출액 그로스에 영향을 좀 끼칠 수가 있어요. 왜냐면은 이 모델 3나 Y 두 가지 차종이랑 뭐 이제 프리미엄 모델 빼고 이 두 가지 양산 차량만으로 이제 테슬라가 제공하는 매출액 가이던스 성장률인 매년 50% 성장을 만드는 거는 분명히 일정 시점에 한계에 다다르게 되거든요. 결국 계속해서 이제 승용차 시장뿐만 아니라 여러 시장에 진출을 해야 성장이 나오는 건데, 좀 그런 부분들에 대한 기대치가 좀 안 좋아졌고, 그리고 이제 멀티플이 90배라 너무 높기 때문에 금리 인상기에 조금 우려해야 되는 종목이라서 좀 투자 의견을 하향했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다시 네. 한번 정리드리면 모든 네. 기업들의 주가 하락을 예상하는 게 아니라 그쵸. 전반적으로 많이 올라갈 건데 이제 시장 대비 수익률의 측면에서 우선순위를 말씀드린 거라고 정리해드릴 수 있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이렇게 빅테크 주들에 대한 투자 선호도, 그리고 우리 연구원님의 투자 포인트들 점검해 봤으니까요. 이제 오늘부터 다시 리셋한다는 느낌으로, 내 포트폴리오 정리한다는 느낌으로 투자 판단에 참고해 보시길 바라겠습니다. 지금까지 키움증권 리서치센터 글로벌 리서치팀 이원주 선임 연구원과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